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야 하는데 어제 하루 확진자 다시 2,000명대입니다. 헬로윈데이 앞두고 들썩거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서 제2의 이태원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선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11월, 12월 백신 추가 접종 계획 잠시 뒤에 발표되는데 코로나19 방역 상황 잠시 뒤에 정부 브리핑에 더해서 전문가 분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는 공간 비오톱이라고 하는데요. 1급 비오톱은 절대적으로 보전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개발 예정지로 속여서 판 기획부동산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그 피해액만 2,50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이 홍보에 가담한 사람, 또 투자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 사람 중에 유명인도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한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위헌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잇따른 의원 영입을 골목대장 노릇이라며 깎아내리자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2,000명을 넘었습니다. 다음 달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긴장감이 떨어져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잠시 뒤에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추가 접종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거리에서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망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0대 남성은 어제 경남 진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2,500억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유명 걸그룹 한류스타도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74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반도체 사업 호황과 스마트폰 판매 증가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지금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당내 세력 결집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오늘은 경제 행보에 나섰군요. 네, 어제 관악구 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경기도 일산 로봇산업 전시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미래성장산업 발전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경제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을 열어주려면 규제 합리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 원팀 구성을 위한 당내 결속 따지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과 조금 전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이 후보는 인사와 정책 등 모든 현안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고 다짐했고 박 의원도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김두관 의원과도 차담회를 가지는데 오늘로써 경선 경쟁자들과의 만남이 모두 끝나서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 구성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관악구 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 도중 나온 발언인데요. 식당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음식점 허가를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해봤다고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저 사람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연금 면허라도 한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근데 그것도 뭐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서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잠시 고민했을 뿐 국가 정책으로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우리 경제를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공격했고, 홍준표 의원도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기득권을 보호하고 영업자를 막는 구시대적 관권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역시 국민 자유를 박탈하는 시도라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최종 후보 선출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 신경전도 치열한데요. 자, 오늘은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어제 강원 지역 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오늘도 거친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현역 의원 영입으로 새 결집에 나선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 흘러간 정치인을 모아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 것도 며칠 안 남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수십 년 정치 경력을 가진 홍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면서 자신은 인신공격을 자제해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봤습니다. 그건 당과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하는 것은 그거는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런 걸 자제해 왔고, 윤 전 총장은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이 시대 최고 개혁은 정권 교체고 이번 대선은 부정부패를 척결할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서민복지 대전환이라고 이름 붙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 간병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공약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대장동 의혹 중심에 있는 김만배 씨가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본부장에게 수억 원을 건넨 의혹이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재차 겨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오후 방송 출연을 통해 집권 비전과 정책 철학을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대선 주자 간의 경쟁에 더해서 여야 지도부들도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네, 여야 지도부 간의 이 고공전도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모더나 백신 출하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 공약은 여러 가지 준비할 사안이 많은 장기적 과제라고 밝혔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의 현실성을 문제 삼는 야권 집중 공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의 대선 관련 요청 사항을 예산과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비판하면서 재차 이 후보의 가면을 찢어놓겠다고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틀 전인 오는 3일 광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최근 전두환 발언 파문으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을 대신해 호남 민심 이탈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실제 호남 동행까지 선언하면서 공을 들였던 호남 민심 달래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야권 대선 주자들과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후보의 오차 범위 안팎에서 모두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양자 가상 대결 조사 결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44.4%의 지지를 얻으면서 38.9%의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45.3%로 이 후보의 오차범위 아닌 4.4%포인트 우위를 보였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43.8%로 이 후보보다 3.7%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40%, 유 전 의원이 36.1%를 얻으며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이틀 만에 다시 불렀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를 막판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자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김만배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틀 만에 재소환이고 지난 14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론 5번째 조사입니다. 김 씨는 조금 전 1시 20분쯤 이곳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건넨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말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보강 수사를 마쳐 김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이른바 700억 약정 의혹에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 등 뇌물 혐의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고 성남시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김모 회계사를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산하에 만든 전략사업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또 최근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 사건도 본격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윗선까지 줄줄이 고발된 사건입니다. 황 전 사장은 앞서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시 측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두 차례 성남시청 감사관실에도 갔었다고 주장해 황 전 사장을 찍어내려고 감사관실까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당시 황 전 사장은 사기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 공사 수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였는데 퇴임 뒤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황 전 사장은 앞서 당시 감사관실 방문 목적을 묻는 YTN 취재진 질의에 만나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사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거리에서 10대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망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앞서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 60대 남성 사례도 있었죠. 이 경찰의 공개 수사에도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먼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여중생에게 추행을 저질렀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 저 어떤 일입니까? 네, 일단 YTN이 입수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있었던 일인데요. 다리를 절면서 도망가는 남성을 여성이 전화기를 붙들고 뒤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여성은 차도 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경찰차가 그러자 남성 뒤를 뒤쫓아갑니다. 한 남성이 몸을 만지고 도망갔다며 10대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앞서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발찌 착용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는 30대 A씨는 지난 2015년 장애인을 추행했던 전과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앞서 성범죄를 포함해서 전과 35범인 6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일도 있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전과자의 범죄와 일탈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60대 남성 김모 씨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는데요. 경남 창녕군이 주소지인 김 씨는 전과 35범입니다. 사흘 전인 지난 25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순천 쪽으로 이동한 것이 파악됐습니다. 그러곤 다음 날인 지난 26일 새벽 2시 50분쯤 전남 순천 옥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김 씨의 흔적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경남 진주 반성역입니다. 벌교역에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와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기동대와 헬기를 투입해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를 공개 수배했는데요. 키 165cm에 몸무게 64kg, 왜소한 체형입니다. 김 씨의 도주 당시 모습은 검정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고 분홍색 셔츠에 손에는 손가방까지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전세 대출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만큼 매매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해서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이 나온 이튿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전세 문의 전화가 이어집니다. 네, 전세 문의 주셨어요? 빨리 부부해 놔야 될 것 같아서. 예상대로 정부가 상환 능력 범위 이내로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자 주택 수요자들이 그나마 대출이 쉬운 전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세 대출 규제가 빠졌어요. 아직까지는 전세 쪽으로 대출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더 확실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집값이 크게 높아져 거래량이 이미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이른바 영끌 매수도 어려워져 수요 자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임대차 3법 등으로 이미 폭등한 전세 가격은 최근에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세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7.5%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 수요 일부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전셋값이 더 자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가계부채에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전세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는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는데 찾는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은 이미 4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 수요가 억제되더라도 길게 볼 때 전월세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전세 수요 증가는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매매 가격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도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전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아파트에서 벌어진 불법 전실 확장을 신고했는데 2년 동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양쪽 공간 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층들을 확인해 보니 공간이 확연히 좁은 곳이 계속 눈에 띕니다. 어떤 층은 양쪽 문이 모두 당겨져 있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가로 문을 설치해 공용 공간을 개인 용도로 쓰는 전실 확장으로 불법입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는 총 900여 세대 중 300여 세대가 불법 전실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불법을 확인한 민원인은 2년 전에 이 문제를 구청에 신고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동구청에 재작년 10월 달에 민원 제기를 했고 불편한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나 개도 개선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동구청은 일 처리가 지연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크고 적발 가구가 많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위반 세대의 사전 통지가 이뤄진 건 신고 후 1년이 넘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전 통지를 보낸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사이 엇박자가 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사전 통지를 받은 주민들이 항의하자 구청은 시청을 통해 지난 6월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넉 달이 넘도록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명확한 유권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동구청은 국토부 답변이 와야 처분할 거 아니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취재가 이어지자 국토부와 구청은 그제야 서로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동구청은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서 이행정지을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들이 책임을 넘기는 사이 명백한 불법은 방치됐고 개선 시점도 한참 미뤄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앞서 YTN이 단독 보도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유명 걸그룹에 속한 한류스타도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하는데 K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도 영업과 홍보에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숲입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지정된 임야입니다. 산 입구인데다 고속도로 예정지와도 수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산림보전법상 보전산지로 묶인 상태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이 땅은 유명 걸그룹에 속한 한류스타 A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A씨 측은 지난 2019년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는데 이 업체는 4억 원에 매입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A씨 측에 11억 원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제 옆부서 직원이 아버님 지인이어서 아버님이 그 직원한테 듣고 지 명의로 사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이 기획부동산 그룹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잘게 쪼갠 뒤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천여 명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전통의 TV 광고도 하면서 의심을 피해왔고 K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을 영업사원으로 내세워 부유층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질문이죠. 하지만 이 조각 피자를 내가 먹는다고 한 판의 피자가 틀립니까? 되게 회장이나 이름을 대는 그 알만한 인기 연예인들이 땅을 샀다고 저한테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그룹 계열사 4곳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긴 뒤에도 3,000명에 달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수사에 따른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경찰 추산 피해자만 3,000명, 피해액은 2,50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했고 또 부동산 업체는 어떻게 땅을 팔아넘긴 건지 이 사건 취재해온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준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 2,500원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이 보도를 통해서 이제 처음 접한 분들도 많아서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사건인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개발 호재를 미끼로 각종 개발 제한이 있는데도 토지 지분을 쪼개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역세권이라 아무리 강한 개발 제한이 걸려 있어도 곧 개발된다면서 땅을 3배 정도 가격에 팔아치우는 식입니다. 게다가 한 땅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190명이 넘는 등 수백 명씩 쪼개 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피해 규모인데요. 피해자가 경찰이 파악한 게 3,000명이고 피해액, 그러니까 토지 판매액이 2,500억 원입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에 팔아치운 땅이 YTN이 파악한 것만 280여 필지에 이르는데요. 단일 기획부동산 수사건으로는 피해 금액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500억 정말 엄청난 이제 규모입니다. 피해 규모고, 자 이게 개발이 좀 어려운 땅을 팔았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렵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땅을 속여서 판 겁니까? 네, 제가 직접 문제가 된 땅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예. 서울 강동구 땅부터 일단 한번 보시죠. 예. 맞닿은 두 필지를 합치면 소유자가 330명이 넘는 곳입니다. 산 입구까지 산책로가 이어지는 소나무 숲인데요.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 비오톱이라는 말은 생소하실 텐데요. 도심 속의 야생 동식물 서식지로 서울시에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해둔 곳입니다. 5등급 중 최고인 1등급은 아예 조례에서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못 박아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곳이 개발구역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공원 등으로 그대로 보전돼야 하는 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비오톱 1등급은 절대 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구역 내에 포함돼 봐야 개발을 못 해요. 네, 경기 하남시에 있는 다른 땅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보전산지라고 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군사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전용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임야입니다.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회장도 비오톱 1등급 같은 경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로 해제가 로또 1등 당첨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이니까요. 개발이 불가능에 가까운 땅들을 이렇게 팔아온 겁니다. 네, 뭐 듣기에도 그렇고 화면으로 봤을 때도 뭐 로또 1등보다 어렵다 할 정도로 정말 개발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그러니까 1등급의 경우에는 정말 불가능한 곳인데, 자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이런 땅을 판매했고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대체 왜 속은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면면을 보면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나 매출 1,600억대 중소기업 회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나 큰 기업 대표들도 해당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다며 홍보하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큰손들까지 속아 넘길 만큼 기획부동산 수법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주로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영업했는데요. 이번에 피해가 확인된 한류스타 가수 역시 기획부동산 직원이 평소 알고 지냈던 가수 아버지에게 땅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을 영입해 3년 이상 직접 영업 뛰게 했다는데요.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회장도 해당 개그맨이 유치한 고객이라고 합니다.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튜브나 SNS 등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개그맨이 직접 올린 영상 한번 보시죠. 이게 오늘 질문이죠. 하지만 이 조각 피자를 내가 먹는다고 한 판의 피자 맛과 틀립니까? 직원들이 땅을 설명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제한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땅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히 불법, 그리고 거짓말이라면 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런 솔깃한 정보에 더해 해당 기획부동산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면서 보채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땅을 살 때까지 끈질기게 전화를 하고 선입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물건이 금방 동난다고 조바심 나게 하는 건데요. 게다가 TV 광고를 하고 ISO 인증을 내세우는 데다 20년을 문제없이 영업을 해왔다고 하니까 피해자들은 더 의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지인, 가족, 유명인을 통한 영업에 솔깃하게 만드는 허위 정보들, 그리고 TV처럼 거짓 신뢰감을 주는 요소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피해자들이 속아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만난 피해자들은 좀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네, 사건에 대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여러 피해자들을 만났는데요. 10명 가까운 피해자들을 만났고 또 그 피해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들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십수억 원까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다수가 내가 어리석었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인터뷰하면서도 입버릇처럼 내가 바보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대부분 평생 모은 종잣돈을 투자한 사람들이라 이게 투자 책임 문제로 다투다 이혼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땅을 소개한 사람이 친척이나 지인이라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분도 많았고요.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땅을 환불받고 싶으면 판매 수수료를 받은 영업사원들을 모두 찾아오라는 식인데요. 뻔뻔한 기획부동산 태도에 피해자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친척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연락도 받지도 않고 문자도 받지도 않고 매일 지금 병원에 다니는 상황이고 우리도 죄가 있죠. 왜냐면 멍청하니까 이거 당했으니까 저도 죄가 있죠. 똑똑하고 잘났으면 왜 그런 데다 저기 했겠어요. 근데 설마 이 회사가 그런 회사가 아니겠지. 네, 그러면 지금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수서경찰서 진흥수사과에서 지난 7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설득해서 260여 명이나 되는 직접 진술을 모았습니다. 또 전화 진술까지 포함하면 280명 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는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고요. 수사팀은 영업사원과 고객이 통화한 녹취, 그리고 토지 목록이나 직원들의 교육 매뉴얼 등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여럿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열사 대표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일단 확보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에 일단 넘기고 추가 피해자 증언이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입건된 계열사 대표들은 지금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YTN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계열사 대표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미공개 정보가 있다거나 특정 땅이 개발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판매한 땅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다고도 말했는데요. 피해자들이 하는 말씀은 그랬다면 왜 우리가 땅을 샀겠냐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측은 아무 죄가 없다는 증거로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피해자들이 회유하기도 해 증거인멸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획부동산 측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뭔가 근거가 나왔으면 벌써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생겼겠죠. 얼마 전에 수사받고 이런 상황에서 막 흥분해가 전화 오셨는데 그래서 안에 다 있는데 자료 보내드리고 다 했죠. 네, 후속 취재 계획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까요? 네, 기획부동산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영업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취재팀은 업체 측이 실제로 영업할 때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이런 내용을 조직적으로 교육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여럿 확보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앞으로 후속 보도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후속 취재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처음으로 국내에 공급됐습니다. 이 정부는 잠시 뒤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하루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111명으로 전날보다 159명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2,000명을 넘긴 건 20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날이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증가한 데다 다음 달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떨어져 신규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31일 헬로윈 데이를 맞아 다양한 행사와 모임을 통한 젊은 층의 확산도 우려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095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1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1,62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국내 신규 환자의 78%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2%로 대구와 충남, 부산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1명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4명이 추가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롭습니다. 1차 신규 접종자는 7만 6천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25만 5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 79.8%, 2차 72%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하죠. 네, 정부가 잠시 뒤죠. 오후 2시 10분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추가 접종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번 계획 안에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 방안과 얀센이나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부스터 샷으로 활용할지 여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추가 접종은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과 60살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일에서 6개월이 지난 사람이 대상인데 추가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오늘 국내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지금껏 국내에서 접종이 이루어진 모더나 백신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백신은 국내 공급분인 243만 5천 회분 가운데 일부로 알려졌는데 오늘 출하된 양은 110만 회 분량입니다. 4분기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추가 접종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오늘 짚어볼 부분들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접종률 높아지면서 확산세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었는데 다시 2천 명대로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상황이 달라질 우려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보통 1, 2주 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잠복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을 좀 되짚어 보면 한 1, 2주 전쯤에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것이다. 방역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는 이제 발표를 잇따라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기대감도 높아지고 실제로 활동량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개 지금까지 쭉 4차례 유행을 되짚어 보면 실제로 이런 하나하나의 조치보다는 국민들에게 주는 신호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음 달부터는 뭐 마스크도 다 벗을 수 있고 뭐 사람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고 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의 해이를 불러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세는 물론 옛날처럼 지금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막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다음 달 내내 상당히 완만하지만 계속 많은 사람이 확진되는 그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교수님,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금 1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10월 첫 주에 비해서 셋째 주에는 주간 사망자가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좀 확진자 규모로 봤을 때 특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좀 우려할 만한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우려할 만한 상황은 기저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누적 사망률은 0.78% 정도로 상당히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치인데 비해서 사실은 예방접종 완료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난 1월 이후로 6월까지는 0.35%까지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거는 50대 이상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 이 사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18세부터 49세 사이의 연령층은 예방접종률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달에는 311명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6월 이후의 사망률은 지금 0.39%로 오히려 약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거 절대치가 높은 것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11월부터는 이 방역 완화가 되면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단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확진자 수는 늘어날 것인데 이것이 늘어나면서 분모는 커지지만 사망자는 그대로 있다면은 사망률은 떨어지죠. 하지만 절대 수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 사망률을 좀 더 관리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4, 5천 명 됐을 때 예를 들어서 0.2%라고 해도 하루 100명씩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망자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 단계적 회복,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이 숫자 그대로라면은 사실은 몇천 명 올라가면 위험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31일 일요일이 헬로윈 데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젊은 층들 중심으로 약속도 많아지고 현장이 좀 들썩들썩한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좀 이 상황을 악화시킬 변수로 보고 있고요. 좀 주의해달라 이 당부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장 감염이 쉬운 환경들이죠. 일단 예. 그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젊은 층, 그다음에 산밀 환경,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기 때문에 침방울 양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은 환경이 이제 조성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국민들 사이에서 방역 그 수칙 준수에 대한 그 경각심이 좀 많이 해이해진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는 외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이태원 사례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독일 같은 경우는 최초 감염이 이 젊은이들이 스키 여행을 갔다가 이제 감염이 옮겨온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최근에 좀 그 많은 얘기 하는 게 이제 할로윈 마스크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뭐 이렇게 감염 같은 할로윈 거죠. 분장을 해서 감염 같은 효과를 준다는데 이 마스크는 건강 마스크가 아닙니다. 일반 마스크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로윈 데이에 원래 보면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에는 뭐 비말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방역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라는 게 있죠. 우리 KF9495 하는 것들이 있죠. 이 보건용 마스크는 지금 정부에서도 일반 마스크 착용을 막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헬로윈 마스크라는 것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방울로 인한 감염을 쉽게 막아주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1월과 12월 백신 추가 접종 시행 계획 발표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로 만들어낸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12월 시행 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보다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추진 현황과 접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4,097만 명, 인구 대비 79.8%가 1차 접종을 받으셨고 3,697만 명, 인구 대비 72%가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접종 대상자별 진행 상황은 보도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접종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5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미접종자와 완전 접종자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이 완전 접종군에 비해 감염 위험은 2.7배, 위중증 위험은 22배, 사망 위험은 9.4배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효과를 시기별로 주별로 분석한 결과 6월 말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이 시작되어 확진자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감염 예방 효과는 60%대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으셨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11월, 12월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 계획의 추진 목표는 5가지입니다. 첫째,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 완료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그리고 우선 접종 직업군까지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접종 효과를 증대시키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미접종자 군 중심의 집단 감염과 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미접종자와 불완전 접종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접종을 독려하겠습니다. 넷째,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방접종 센터 운영을 단계적으로 종료하여 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고 위탁 의료기관을 요일제로 운영하여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1월부터 시행할 주요 접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감염 및 중증 사망 위험 그리고 돌파 감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접종 대상을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 확대합니다. 일반 국민의 추가 접종은 국내외 조사와 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0대 연령층 그리고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우선 접종 직업군 중 기본 접종 6개월이 경과한 자는 11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11월 15일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자녀 백신을 활용한 추가 접종은 11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을 통해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 네이버, 카카오 등 SNS를 통한 자녀 백신의 추가 접종 신청은 11월 중순경부터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자는 당뇨 등 내분비 질환, 그리고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증 등 만성 신장 질환, 그리고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 그리고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 그리고 간경변 등 만성 소화기 질환 등이 해당되며 제시된 기저질환 범위가 아니더라도 의사 판단으로 추가 접종을 공고하는 만성 질환자는 기초 접종 6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본 접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 완료 2개월 이후 추가 접종을 시행합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으로 접종받으며 사전 예약은 오늘 저녁 20시부터 시작하며 예방접종은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30세 이상 연령층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얀센 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하며 보건소에 유선으로 확인 후에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접종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 접종은 기본적으로 mRNA 백신을 활용하며 가급적 기본 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실시하며 백신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초과하지 않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접종 용량은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할 때에는 미국 FDA 승인 사항을 기준으로 기본 접종의 절반 용량, 항원량 기준으로는 50 마이크로그램으로 시행하며 그 외의 백신은 기본 접종과 동일한 용량으로 시행합니다. 접종 간격은 원칙적으로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가급적이면 8개월 이내에 시행을 공고합니다. 예외적으로 면역 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본 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권고합니다. 셋째,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겠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는 약 520여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요 미접종 사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기본 방역 수칙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순으로 사유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상 반응의 인과성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접종자는 언제든 사전 예약 없이 간편하게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자녀 백신도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인구 구성 또 외국인의 비율 등 여건을 반영해서 지자체 주도로 미접종자 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미접종자 접종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차 접종 미접종자는 약 32만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0.9%의 수준입니다. 접종 간격을 넘겼거나 부득이하게 예약일에 접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2차 접종 예약일을 누리집을 통해 직접 변경하실 수 있고 SNS나 예비 명단을 통해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상반응 대응 강화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의학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의 기관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국내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국외, 해외의 이상반응 조사 및 연구 현황을 검토하여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을 민간 백신 전문가로 대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의 이의신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전문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신설하여 시행 중인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하고 지원 한도를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접종기관을 개편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청장년층의 대규모 2차 접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접종기관 운영을 개편하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시군구는 올해 말까지 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운영이 종료되는 예방접종센터의 예약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예약을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11월부터 요일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은 예약 가능한 날짜를 주 3일 이내로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이미 예약을 완료한 대상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예약하신 날짜에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시행계획은 별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가족 건강과 일상 회복의 소망으로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지자체 담당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 유행으로 예방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접종으로 위중증과 사망을 90% 이상 예방하고 전파 규모를 줄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유행 장기화로 교육, 돌봄, 민생, 경제 어려움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사회, 의료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미접종자가 여전히 많고 미접종자에게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실내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도 절실합니다.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께서는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으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확진자 증가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접종 대상자들께서도 돌파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받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습관화,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방역당국도 의료계, 지자체와 협력해서 안전접종과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네, 자 추가 접종 계획을 중심으로 한 방역 당국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고요. 스튜디오에서 함께 들으신 유재복 해설위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두 분과 함께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재복 기자. 네. 자, 지금 듣고 오셨는데 1단계는 지금 면역 저하자라든가 60세 이상 고령층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네네. 거고요. 1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그에 포함될 추가 접종의 대상 그리고 종류가 오늘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4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11월, 12월 그 접종 계획을 다시 발표한 것은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중요하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더구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지금 그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접종이 끝난 뒤 6개월쯤 되면 이미 이제 그 예방 효과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맞았던 얀센 백신. 이 얀센 백신은 심지어 2달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접종하려는 그 필요가 생겼다.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하루에 45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률이 3번째로 빠른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좀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2단계는 그 고위험군 가운데 두 번째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맞추게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1단계는 60살 이상이 이제 2단계에서는 50살 이상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50살 이상이 그런데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50대에서 이제 접종을 하신 분이 791만 명인데 이 가운데 올해 안에 맞을 분은 32만 명밖에 안 됩니다. 50대 사람들이 대개 2차 접종을 추석 전후에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늦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단계는 면역 저하자들을 중심으로 맞췄다면 네. 2단계는 기저질환자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뭐 당뇨, 혈압 이런 것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호흡기, 신장, 신경계, 소화기 이런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약점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포함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우선 접종군이라는 게 뭐 사회 필수 인력들이 있죠. 경찰 뭐 이런 분들. 예. 그다음에 뭐 보건 의료인, 그다음에 돌봄 교사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예. 분들도 포함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얀센 접종자. 예. 얀센 접종자는 당장 오늘부터 예약이 시작됩니다. 네. 왜냐하면 얀센은 그 6월 10일에 첫 접종이 됐고 대개 그 6월쯤에 다 맞으셨거든요. 예. 인원 자체가 150만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얀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2개월 후부터 맞을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대폭 당겼습니다. 다른 백신은 다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맞도록 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얀센 백신을 맞으신 분은 오늘부터 당장 예약해서 추가 그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예. 자, 교수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얀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화이자, 모더나 이렇게 맞았을 때 항체, 그러니까 추가 접종으로 맞았을 때 이제 효과가 좀 다른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건 일단 mRNA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는데 뭐 희망자는 얀센을 맞아도 된다. 그 말인즉슨 화이자나 모더나 중에는 고르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은 잘 안 되지만 예. 자녀 백신인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그게 들어가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그렇죠. 맞으면 선택해서 된다. 맞으면 예.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 파이자로 맞을 경우에는 전량을 다 맞지만 모더나로 추가 백신을 맞을 경우에는 반 용량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 절반으로 용량이 줄어든다. 절반으로 예. 줄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즉 100마이크로그램이라는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마이크로그램만 해도 파이자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양이어서 추가 접종인 경우에 있어서는 반 용량으로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나는 같은 백신으로 맞겠다 하면은 얀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에 예. 따라서는. 그런데 사실 효과면으로 본다면은 아데노바이럴 벡터의 이 전달체 백신의 중요한 점은 이것이 두 번째 맞을 때에는 이 벡터 자체, 즉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생기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mRNA 백신, 파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모더나 반 용량 맞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권고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 지금 아까 추가 접종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1, 2차 기본 접종까지는 하지만 추가 접종은
뭐 부작용도 우려돼서 안 맞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추가 접종을 했을 때 생겼던 부작용은 1, 2차 접종 때 나왔던 부작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하면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든가 뭐 통증이 훨씬 강하다든가 이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추가 접종을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자칫 두 번까지 맞았던 백신 접종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겁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6개월이 지났더니 5%로 줄어든 그런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맞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중에 뭐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소문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추가 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국이 강조하는 거는 뭐 의학적으로 중요하니까 이제 강조하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이제 확정돼서 발표되는데요. 관련 소식 내일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7분 쓰시죠. 네. 저희가 지금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을 못해서 성명불상자가 작성을 했다고 하고 이 체포영장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거 저도 이거 처음 있는 일인데 처음 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저 홍준표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들으셨는데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자입니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께 한번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26년 정치하면서 배신은 한 2번 당해봤어요. 내가 키운 사람한테. 그러나 제가 남을 배신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답변 하나만 합시다. 뭐 어쨌든 지금 유 후보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 인신공격 같으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 인신공격을 다 했어요. 네네. 그래. 답답한 모양입니다. 네. 이제는 이제 원희룡 후보께서 7분 쓰시죠. 네, 7분 쓰겠습니다. 오늘 뭐 수소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물으세요.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아니. 수소.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아니, 제 주도권 질문인데요. 그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토론이라든지 정책에서 바로 그게 맞붙게 될 텐데요.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아니라 원희룡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소세. 이재명 후보 공약을 전제로 묻는 것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여태 그렇게 해서 본선에 가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아니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님 7분 쓰시죠. 아유,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양쪽.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끝날게요. 우리 의원님 또 들어와서. 쑥떡이죠? 네, 쑥떡. 쑥떡거나. 요새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다.
네, 오늘은 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는 초미세먼지가 극성이었는데요. 오늘은 먼지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네, 오늘은 미세먼지가 거치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머리 위로는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은데요. 한낮인 지금은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금세 떨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과 광주 9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은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19도, 대전과 부산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 확정까지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추세상으로 1, 2위 후보 간 초접전 양상입니다. 자, 더 뉴스 2부에서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양 캠프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